1968년 봄 14살 소녀에게 칭찬은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너는 다르다. 큰 사람이 될 아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존경하던 스승과의 결혼은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실의 권위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칭찬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폭언은 폭력이 되었고 사랑은 지배가 되었습니다. 40년간 그녀는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탓하는 것도 끝냈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게 시작된 한 여성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봄 윤서연은 14살이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늘 같았습니다. 비탈진 골목을 지나 시장 뒤편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면 낡은 철문이 달린 여중 교문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아침밥도 거르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집에서 인정받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은 좁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밖에 계셨고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언니는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다녔고 오빠는 술 마신 날이면 집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의 자리는 방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과서를 펴고 앉으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공부나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머니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기대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다른 길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해 봄, 새 학기가 시작되고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탁 앞에 선 사람은 최도윤 선생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칠판에 쓰는 글씨는 가지런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최도윤 선생은 수필을 한 편 내주었습니다. 지난 방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써오세요. 서연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방학 내내 집에서 빨래를 했고 언니가 주는 용돈으로 공책을 샀고 비 오는 날엔 처마 밑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날들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장면을 골랐습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앉아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 그 안에서 느낀 안도와 외로움. 일주일 뒤 최도윤 선생은 서연의 글을 반 전체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범한 풍경에서 감정을 건져 올릴 줄 압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무표정했습니다. 서연은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 치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최도윤 선생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서연 학생, 잠깐 남아요. 복도는 시끄러웠지만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교탁 앞에 섰습니다. 최도윤 선생은 그녀의 글이 적힌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 문장 보세요. 빗물은 소리 없이 떨어지지만 나는 그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감각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본대로 쓴 거예요. 그게 재능이에요. 그 말이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말.
자신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앞으로도 잘 써보세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부터 서연의 삶에 작은 중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최도윤 선생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후 국어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최도윤 선생은 종종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서연 학생, 이 시를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최도윤 선생은 서연에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 책 읽어봐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낡은 문구판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날 최도윤 선생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주인공이 저 같았어요. 그럼 다 읽었다는 거네요. 대단한데요. 서연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뒤로 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도윤 선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책을 읽고 생각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생은 늘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윤서연 학생은 문장이 단단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은 서연에게 뿌리가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반은 바뀌었지만 국어 선생은 여전히 최도윤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의 수업 시간은 유일하게 자신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좁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한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최도윤 선생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곧 선택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길을 갈지. 서연은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수업이 끝나고 최도윤 선생이 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서연 학생,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 생각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아마 안 보낼 것 같아요. 그럼 안 되죠. 당신은 달라요. 큰 사람이 될 아이예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큰 사람.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사실.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 알아봐 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서연은 최도윤 선생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서연 학생, 앞으로도 글을 쓰세요. 그게 당신이 세상과 만나는 방법이에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연은 그 편지를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서연은 가끔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도윤 선생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격려와 조언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최도윤 선생이 청혼을 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살아요. 당신을 오래 지켜봤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봐 주었다. 그러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과 결혼하다니 복 받은 거야. 서연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칭찬은 감옥의 첫 번째 문이었다는 것을.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최도윤 선생의 동료 교사들, 그리고 서연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최도윤은 양복을 입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잘 살아라. 선생님이니까 너한테 잘해줄 거야.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건넬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학교 근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서연에게 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면 돼요. 조용하고 좋아요. 서연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내 공간이 생겼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최도윤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잘 있어요라고 말했고, 퇴근 후에는 서연이 차린 밥상 앞에 앉아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윤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국이 좀 싱거운 것 같네요. 서연은 얼른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간을 덜 봤나 봐요. 앞으로는 신경 써요. 선생 집사람이 밥도 제대로 못하면 곤란하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남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최도윤의 말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 옷은 왜 이렇게 구겨졌어요? 다림질 안 했어요? 설거지 좀 제대로 해요. 그릇에 물때가 남아있잖아요. 청소를 했다는 게 이 정도예요? 구석을 봐요. 먼지가 그대로네요. 서연은 그때마다 죄송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림질을 2번 했고, 설거지를 꼼꼼히 했고, 청소를 2시간씩 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윤의 지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서연은 이불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노력할게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문제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아내답게 굴어야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아내.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1년째 서연은 임신했습니다. 최도윤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시어머니 백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네. 첫째가 딸이면 좀 그렇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도윤은 아이를 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아들 낳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야 했으므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서연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최도윤은 이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집안 분위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살림을 점검했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을 너무 많이 쓰잖아. 애 기저귀는 왜 이렇게 자주 갈아? 돈이 아까운 줄 알아야지. 밥은 왜 이렇게 짓는 거야? 우리 아들은 밥을 되게 해서 먹어야 한다니까.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사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밤새 울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아이를 안고 달랬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최도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애를 재우지 못해요? 나 내일 수업 있다고요. 미안해요. 애가 계속 울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제대로 못 키우는 거잖아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 밤에는 조용히 해요. 나까지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날 이후 서연은 민지가 올 때마다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물을 틀어놓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도윤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집이 이 모양이에요? 애 키우는 게 핑계가 돼요? 당신 옷차림 좀 신경 써요. 밖에 나갈 때 창피하게.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요. 어물어물하지 말고. 서연은 그 말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윤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최도윤은 물을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민지가 울었습니다. 서연은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2살이 되던 해 서연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최도윤은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번째 아이도 딸이었습니다. 최도윤은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은 필요 없어. 빨리 퇴원해. 서연은 혼자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함께 났습니다. 2번째 딸의 이름은 짓지 않았습니다. 최도윤이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연이 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요. 그 뒤로 최도윤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내 기대를 한 번도 채운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못났어요?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도윤이 물건을 던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제대로 못해?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2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서연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침이 오면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해.
그게 내 운명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 그 단어가 서연을 눌렀습니다. 민지가 7살이 되던 해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줄였습니다. 민지는 동생 수진의 손을 잡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움직였습니다. 최도윤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녁이 늦었네요. 서연은 국을 식탁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학교에서 늦게 와서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핑계 말고 시간 맞춰서 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더 잇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민지와 수지는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도윤이 소파에 앉아 술을 꺼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마셨습니다. 퇴근 후 혼자 소주 한두 병을 비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최도윤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행주를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왜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 서연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최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왜 물러서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요? 똑바로 말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소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나쁘네요. 왜 이 집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탁자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병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말을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 최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세게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도윤의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서연이 준비한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차린 거예요? 서연은 얼른 행주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그냥 나가서 사 먹겠어요. 최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연은 식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들어가 있어. 민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민지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얼마 뒤 최도윤은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리모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벽에 던졌습니다. 리모컨은 깨지지 않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깨졌습니다. 그 다음엔 신문이었습니다. 구겨서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이 기사 봤어요? 요새 여자들은 남편한테 대들기까지 한대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말대꾸하지 말라고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최도윤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도윤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물 좀 가져와요. 서연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최도윤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분이 안 좋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그래요. 생각이 없어. 최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된 말 한번 해봐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왜 물러서요? 내가 무섭나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때 최도윤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대답해요. 최도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방 안에서 민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자국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자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최도윤의 폭력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나중엔 며칠에 한 번씩 손이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이 깨끗하지 않아서, 말투가 건방져서,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여서, 아무 이유 없이 서연은 그때마다 맞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더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돼? 서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로 가? 아무 데나. 아빠 없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잘할게. 조금만 참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찰서에 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용기를 내어 파출소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럴 리 없다는 말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여자가 잘해주면 괜찮아져.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10살이 되던 해 최도윤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났어요? 왜 이렇게 쓸모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하지 마. 최도윤은 민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들어가 있어. 민지는 울면서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서연은 민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킬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연 자신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서연은 점점 무뚝뚝해졌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지는 학교에서 조용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게 서연이 선택한 생존이었습니다. 최도윤이 쓰러진 건 은퇴 후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 넘기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최도윤은 소파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최도윤의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119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최도윤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고 언어장애도 있습니다.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이제 30이 된 민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어렵대.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최도윤은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최도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소리만 냈습니다. 서연은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을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침대에서 몸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최도윤은 여전히 덩치가 컸습니다. 서연은 그를 움직일 때마다 온몸에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연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최도윤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윤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 답답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도윤은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물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대답이 없어도 예상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최도윤이 무언가 소리를 냈습니다. 으아.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서연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최도윤 선생이 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서연 학생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공책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차마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10년 6월 15일. 그리고 하루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남편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 그가 원했지만 나는 가져다 주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렇게 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서연의 손은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썼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흘렸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닦아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닦아주었다. 며칠 뒤에도 썼습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소리를 냈다. 나는 설거지를 마친 뒤에 갔다. 그는 화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하루, 자신이 선택한 것들, 자신이 느낀 감정들. 글을 쓰면서 서연은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요양원 알아볼까? 엄마 혼자 돌보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민지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같아. 민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도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함, 분노, 그리고 두려움. 어느 날 밤 서연은 최도윤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나 기억나요? 최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 본 날 나는 14살이었어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당신은 내 글을 칭찬했어요. 너는 다르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나를 알아봐줬다고 생각했어요. 최도윤의 눈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당신은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서연은 손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르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 기준에 못 미치면 벌을 줬어요. 최도윤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로 했죠. 그 다음엔 물건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중엔 손을 들었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지가 10살 때 당신이 내 머리채를 잡았던 날 기억나요? 민지가 뛰어나와서 나를 안았어요. 그날 밤 민지는 내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른 데 가서 살면 안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를 때릴 수 없어요. 소리칠 수도 없어요. 나를 통제할 수도 없어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돌볼 거예요.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서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고통을 또렷이 말했다. 그는 울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며칠 뒤 민지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아빠는 요양원에 모시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최도윤이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왼손을 천천히 들어 서연의 손을 향해 뻗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최도윤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을. 분노도 느낄 수 있고 거절도 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탓하지 않는다. 최도윤이 죽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열고 최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최도윤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짚어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와 전화를 들었습니다. 119입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확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네. 장례 절차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최도윤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을 정말 아끼셨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지는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국에서 급히 돌아와 장례식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조문객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분 마지막까지 잘 모셨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일찍 가시다니 안타깝네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정말?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민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민지야, 너는 잘했어.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민지를 안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최도윤의 침대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이불도 베개도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집 정리 도와줄게. 응. 민지와 서연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최도윤의 옷, 책,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서연은 최도윤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연이 최도윤에게 보냈던 편지들, 짧고 정중한 문장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같은 말들. 서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괜찮아. 이제 필요 없어. 서연은 찢긴 편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 정리가 끝난 뒤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랑 같이 살자. 이 집 정리하고 내 아파트로 오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 나는 내 집이 필요해. 민지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서연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신청하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작성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윤서연.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윤서연이라는 것을. 며칠 뒤 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복지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서연은 작은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함께 부동산을 다녔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 햇볕도 잘 들고. 응, 좋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는 간단했습니다. 가져갈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노트 한 권. 새 집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공간이다.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 곳.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 곳.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서연은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람은 언제 자유로운가? 서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나는 아내이기 전에, 제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기억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 먹으러 올게. 그래. 민지가 왔습니다. 서연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요새 어때? 괜찮아. 진짜? 응, 진짜. 민지는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서연도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 글? 응. 오래전에 쓰던 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엄마 응원할게. 그날 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이야기. 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68년 봄, 나는 14살이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늘 같았다. 비탈진 골목을 지나. 서연은 밤새 썼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 자신이 느낀 감정들, 자신이 참았던 고통들, 모두 글로 적었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서연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글쓰기 수업 신청하러 왔어요. 네,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연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매주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써보세요. 힘들었던 일, 기억에 남는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강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어르신, 글 정말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탓하는 것도 끝냈다. 이제 나는 그저 살아간다. 한 사람으로. 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서연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지 않은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